안녕하세요. 별별다방 구독자 여러분. 지난주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이 별처럼 반짝이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별별다방 6회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삶, 이 황금빛이어야 할 이 시기가 우리 모두에게 과연 황금빛일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24년 12월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의 20%를 넘어선 거죠. 이는 단순한 통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우리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 별별다방에서는 한국 고령층의 삶,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60세 이상 가구의 소득 현황과 지역별 필요 생활비, 또 해외의 혁신적인 해결책 사례, 우리가 직면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오셨습니다. 우리 육코치님 그리고 황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지난주 잘 지내셨죠? 그럼요. 예, 아유 뭐 날씨가 아직도 이 여름 더위여가지고 많이 힘드시죠? 예, 곧 좋은 시기가 좋은 계절이 또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먼저 그 한국의 그 60대 이상 고령자 가구의 이 전반적인 소득 현황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코치님 그 최근 통계 발표된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2023년 노인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표면적으로는 희망적입니다.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이 4억 5,540만 원, 가구 연간 소득은 3,469만 원. 연간 소득이. 네. 예. 개인 연간 소득은 2,164만 원 수준이니까요. 네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수치들은 평균의 착시를 보여줍니다. 실제로는 상위 20%의 고령층이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요. 즉 소수의 부유한 고령층이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부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예. 정확하고 예리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더 충격적인 것은 66세 이상의 은퇴 연령층의 상대 빈곤율이 39.7%로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거죠. 거기다가 소득 5분위 배율이 7.11배라는 것은 최상위층하고 최하위층의 소득 격차가 7배 이상이 차이 나는 거거든요. 7배면은 진짜 차이 많이 나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그 실제로 그 고령층의 생활 수준이 어떤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현실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서울 거주 고령자 부부의 경우 최소 생활비가 198.7만 원, 적정 생활비가 237만 원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 국민연금 수급액 평균액은 월 50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니까 결국 75세까지 일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이 2024년 기준 60.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그렇군요. 거기다가 이러한 경제 활동이 강제적 경제 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이게 선택이 아니라 내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생존을 하기 위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점인 것 같아요. 그 노동이 즐거운 게 아니라 이제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노동이 되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죠. 그렇죠. 살려고 해야 되니까요.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노인 일자리는 늘어났습니다. 이제 103만 개에서 해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14.7만 개가 늘어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정부 정책도 있고 이게 보완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일자리 수준 자체가 굉장히 낮다는 게 중요합니다. 거의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용돈 수준의 어떤 단순 업무만을 맡다 보니까 아무래도 존엄한 노년 생활 아니면 내가 일을 하면서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충분한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급속한 노령 인구의 증가에 비해서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따라주지를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노년 인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뭐 생존을 위해서 조그마한 돈 그리고 그것도 이제 그 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한 단순 노동
뭐 이런 거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맞춰주는 하나의 산업의 주축으로서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복지를 받는 혜택의 대상으로서만 한다라는 게 이게 참 구조적인 문제가 되네요. 이게 진짜. 그리고 더더구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수도권 집중화가 또 워낙 심하다 보니까는 이 지역별 격차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상황이에요, 코치님? 아 교수님.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교수님. 네,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대도시의 경우에는 42.1%로 음. 이제 노인 빈곤율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57.6%나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그쵸? 예. 이건 10명 중 6명인 거고요. 예. 도시와 비교했을 때는 15.5%가 차이 나는 엄청난 어. 수치가 되죠. 그래서 예. 지역적으로도 이게 극심한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이 우리 사회의 수도권 집중화 문제 정말 꼭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과제. 네. 특히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한데요. 전체 고령자의 32.8%가 혼자 살고 있어요. 이거는 2020년 대비 13.2%가 증가한 수치고요. 이들 중에 우울증 경향이 있는 경험률 자체가 16.1%로 적지 않은 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의 2배란 얘기네요. 우울증이. 예.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게 좋은 거라니까요. 네. 백년해로 하는 게 정말 축복받는 겁니다. 네. 이게 정말 심각한 현실인데요. 그렇다면은 다른 나라, 해외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들도 분명히 우리 사회와 똑같이 있었을 텐데 이런 건 어떻게 그 나라들은 문제들을 해결했는지 혹시 혁신적인 사례 같은 게 좀 있나요? 네, 그 외국의 혁신적인 사례를 알려드리기 전에 저희 별사탕학교가 그런 혁신적인 사례를 한국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기관이다. 그렇죠. 거를 좀 먼저 네. 말씀드리고 늘 그런 걸 고민하면서 새로운 거를 건의하고 제도를 만들고 사업을 만들고 하면서 그걸 수행하고 있는 게 별사탕학교. 그렇습니다. 네, 네.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먼저 해외 혁신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액티브 시니어 제도 정책이 주목할 만합니다. 네. 일본은 65세 정년 후에도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계속 고용 제도를 법제화했습니다. 네. 핵심은 업무 재설계, 직무 재설계라고 하죠. 네, 고령자의 체력과 경험을 고려해서 멘토링, 품질 관리, 고객 상담 같은 적합한 업무로 고령자에게 적합한 업무로 전환시키는 거죠. 결과적으로 고령자 고용률이 25% 이상 그러니까 그 연령대에 맞는 직무 전환을 갖다가 제도적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년 연장도 해가면서 그러니까는 단지 고령층의 어떤 노동의 문제를 복지 차원이 아닌 생산 차원으로서 접근해가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네요. 그렇죠. 아 이게 참 좋은 네, 방법인 것 같아요. 은퇴자들을 계속 고용 시장으로 다시 끌어놓고 네, 아 네. 맞아요. 요새는 노인분들이 젊으셔서 일을 하시는 게 충분히 가능한 시대이니 네, 네. 정말 좋은 정책인 네. 것 같아요. 음. 저는 이제 핀란드의 예를 좀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지역사회 연속거주 모델로서 혁신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연속 거주 모델이요. 네, 네. 노인들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아. 자신의 집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거 정말 중요하죠. 예, 이게 우리 사회 지금 요양원들이 그냥 우죽순으로 지금 막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요양원의 실태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안타깝거든요. 이게 계신 분이나 또 보내는 자식들의 마음에 닿을 텐데 아 이거를 연속 거주 형태로 갖다 해결했다. 아 이거 진짜 혁신적이었는데요. 물론 시설적인 부분들도 요새는 요양원이 좋아졌긴 하지만 자신이 생활해왔고 살아왔던 터전에서 그렇죠. 인맥과 그리고 그전에 해왔던 생활 패턴 그대로 살게 되니 역시 음, 그분들한테는 좋은 생활 품질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네요.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요 최신 기술을 이용한 지원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AI 기반 건강 모니터링을 한다던가 아니면 드론을 활용해서 응급 약품을 배송한다던가 아니면 VR을 이용해서 사회적 교류라던가 뭐 의사를 직접 만나가지고 상담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제공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요양시설 입소율을 50% 이하 이상 낮췄다고 하네요. 아, 이거 완전히 진짜 우리 그 공상 과학 영화 이런 SF 영화 같은 데서 나온 그 장면 같은데 사실 이 IT라든지 뭐 VR이라든지 이런 거 발전 우리나라의 발전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특히 네덜란드의 세대 통합형 주거 모델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좋더라고요. 제가 이 사실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게 제가 이 대본을 쭉 읽어보면서 야 이거 진짜 이거 이 세대 상호 우리 옛날에 그 개라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상호 부조하는 그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지금 네덜란드의 사례가 이 상호 부조가 세대 간의 상호 부조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저 이거 제가 이 무릎을 쳤어요. 야, 이건 너무너무 한번 우리 유코치님 한번 이거 좀 자세히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덜란드 세대통합 주거 모델은 대학생과 고령자가 같은 건물에 살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학생들은 저렴한 주거비로 살고 대신 그 고령자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가르치거나 또는 장보기를 도와주는 거죠. 고령자들은 학생들에게 요리나 생활의 지혜를 전수하고요. 그러니까 상호 부조의 완벽한 모델이 되는 셈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인 효과도 놀라웠다고 하는데요. 이 모델로 네덜란드에서는 고령자 1인당 의료비가 30% 절감이 됐고요.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 줄어들면서 우울증 자체도 40% 이상 감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자살률이 높은 국가인데 그 자살률의 60% 이상이 그 60대 이상들입니다. 이게 우울증 이쪽에서 오는 문제거든요. 사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도 되겠네요. 근데 이런 모델들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때 어떤 장애물 같은 거는 없나요? 아무래도 이제 선입견 그쵸.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사실 우리 사회는 아직 그 노인들을 부양의 대상,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어떤 대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해외 성공 사례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노인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젊은이들을 이렇게 뭔가 아래로 보고 그러니까 가르쳐야 될 대상으로 본다거나 이제 뭔가 자기가 이렇게 분수를 두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그 동등한 그 객체로서 그렇죠.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어린애로 네. 보기 때문에 자꾸 뭔가 가르치려고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 하고 잔소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런 걸 싫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자기 삶에 있어서 그 삶의 자세에서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 중에 한 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겸손하고 나이 들수록 또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그래서 그 가능하면 이 세대 통합이라든지 뭐 세대와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사회의 어떤 분열이라든지 집단 간의 뭐 이런 현상이 좀 해소되면서 진짜 진정한 선진국 정말 바람직한 인간다운 사회로 가는 거가 우리 세대가 사실은 이 과정 속에서 많은 혜택을 본 세대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돌려줘야 될 우리 세대의 과제가 아닌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이제 뭐 아까 얘기 다시 돌아가서 그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IT도 발달됐고 이제는 좀 이 60년대생들이 들어오면서 뭐 의식의 전환도 좀 이루어지고 이런데 이런 혁신적인 해결책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만들어낼 새로운 모델 같은 거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K 스마트 에이징 모델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점인 IT 기술과 높은 교육 수준을 활용하는 거죠. 이거 별세탕 학교에서 이거 해도 괜찮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는 AI 생활비서 시스템입니다. 네. 고령자 개인의 건강 상태, 경제 상황, 취미를 종합 분석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 관리와 함께 적합한 운동 프로그램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한테는 소득 창출 기회를 연결해 주는 식으로 말이죠. 이게 별세탕 학교가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이제 이 별세탕 학교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화 시키면서 민간 차원의 사회 혁신 모델로서 제안을 한다면은 아주 그 성공적인 사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두 번째는 시니어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는 누구라도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왔죠. 네. 거기다가 본인이 직접 이렇게 참여하거나 출연하지 않더라도 목소리만으로도 혹은 지문만으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능을 활용을 해서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최근에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 70대 유튜버가 자신의 월 수입이 300만 원이 된다라고 공개한 바가 있어요. 보통 한 구독자가 10만 정도가 되면 그 정도 수익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유튜버들의 이제 수익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연봉 3천만 원 정도, 2,90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니어 크리에이터로서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면 이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수익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중장년들의 그 나이들 계신 분들의 교육 수준이라든지 어떤 교양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크리에이티브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세대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예요. 이런 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실행 방안은 역시 별사탕학교에서 음.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세 단계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음. 첫 번째는 전국 주민센터 스마트 시니어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디지털 교육부터 영상 제작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두 번째 2단계는 이제 2년차, 3년차에 해당되는 음. 건데요. 고령자 특화 플랫폼인 실버 튜브. 아, 유튜브가 아니야 실버 튜브. 예. 또는 뭐 S 튜브를 음. 런칭해서 연령별 관심사별로 맞춤 콘텐츠를 제공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3년에서 5년 차 정도 될 텐데요. AI 매칭을 통해서 시니어하고 청년 멘토링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게 경험과 기술이 상호 교환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아까 그러니까 닐란드형 통합 모델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그 무기가 이 컨텐츠 민족 아닙니까? 우리 민족은 이 컨텐츠 민족이라는 게 이게 젊은 세대들이 요즘 뭐 빌보드 차트를 다 제압을 했지만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나이 든 세대들도 충분히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젊은 세대들과 소통을 하면서 융합돼 있는 컨텐츠를 만든다 그러면은 이건 세계 어느 민족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그 정말 유니크한 그런 컨텐츠와 크리에이티브 민족으로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이제 핵심이 되는 요점일 수익이죠.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돈이 돼야 돼요. 네, 사실 맞습니다. 누구라도 컨텐츠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즐길 수는 있으나 이게 단순히 취미 생활에 머무른다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소득하고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초기 제작비를 지원하거나 뭐 기업에서는 시니어 타겟으로 광고 투자를 한다던가 젊은 세대에서의 구독과 후원이 이루어지는 어떤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지만 수익 창출 모델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수익 창출 모델도 되고 그래서 아직도 이런 경제적 부담이 큰 그 고령층한테는 또 어떤 해결책을 별도의 그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이거는 그러니까 사회적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 뭐 국가의 뭐 어떤 정책으로서가 아니라 이 별사탕학교 같은 민간이 주도가 되던 어떤 우리 사회의 자발적 그 운동으로서 이 고령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해결책을 좀 제시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 하나 아이디어 없을까요, 교수님? 네, 저는 이제 실버 크레딧이라는 제도를 네. 제안해 볼까 합니다. 너무 좋네요. 이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이제 적립을 미리 해뒀다가 제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이런 요건인데요. 젊은 시절에 이제 돌봄 활동이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아니면 커뮤니티에 기여한 그런 활동들을 저장해 두었다가 포인트로 그렇죠. 포인트로 저장해뒀다가. 네. 그리고 제가 필요한 상황이 오거나 시간대가 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나이 먹으면 그 포인트를 갖다가 사용을 하는. 그렇죠. 너무 좋네. 이거 그 혈액인가 뭐 이거 헌혈. 네. 네, 그거 그런 거죠. 그런 거잖아요. 네. 이거 실버. 야, 우리 한 교수님 천재시네요. 아니. 아유. 있어서 똑똑해지나 봅니다. 야, 이거 뭐 별사탕학교에서 뭐 스카우트 해야 되겠는데 우리 한 교수님은. 정말. 네. 그래서 그런 게 헌혈증 같은 거라서 30대에 독거노인 돌봄 봉사를 100시간 했다. 그러면 70대가 돼서 내가 100시간의 간병 서비스를 그렇죠. 거죠. 네. 돈이 아닌 서비스로 저축하는 개념입니다. 그 외에 그 영화 하나 있었잖아요. 그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저쪽에 거꾸로 돌아가지고만은 딱 그런 개념을 갖다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하나 만든 제도네요. 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정말 혁신적인데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한가요?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면 완전히 가능합니다. 개인의 봉사 시간이라던가 기여도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AI가 개인의 필요도와 매칭을 해가지고 최적의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나아가서 이제 세대 간의 돌봄 커뮤니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지역 안에서 혹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20, 30대는 육아 지원을 하고 5, 60대는 중간 관리를 하고 7, 80대는 지혜 전수를 담당하는 식으로 이렇게 역할을 나눠가지고 이게 인간이 사는 사회죠. 이게 사람 사는 사회고 정말 너무 좋네요. 네. 이렇게만 된다면 네. 경제적 효과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현재 네. 우리나라 노인 돌봄 비용이 연간 15조 원. 와, 예. 이 엄청나네요. 시스템이 정착되면 최소 30% 이상 절감할 수 있거든요. 절약된 예산으로 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그렇죠.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아니면 이거를 그 절약 덜감될 거를 예상을 해서 그 비용을 선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갖다가 구체화시키는데 정책적으로 뭐 그렇다면은 정말 이거 근데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미 실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스위스에서 이미 유사한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역별 시범 사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참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는 이제 자원봉사자 증명하는 증명증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관공서라던가 아니면은 여기 공영 주차장 같은 곳에 주차를 할 수 있는 혜택들이 주어져요. 네네. 이렇게 멤버십 개념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기여한 것들이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것들을 본인들에게 느껴줄 수 있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내가 이것들을 쌓아가면서 게임처럼 레벨업을 하고 뭔가 배지를 받는다던가 요새 당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순위를 매져가면서 내가 몇 % 안에 드는 기여자인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좀 재미있게 흥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게이미피케이션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게임 산업도 거의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선도적인 국가고,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이런 그 사회의 어떤 정책이나 제도 같은데 적용을 해도 우리는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말씀하실 때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들이 구축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 뭐를 해야 될까요? 저는 여기서 3대 전략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야, 역시 우리 유코치님은 3자 좋아하세요? 많이 좋아하세요, 3자? 3인조. 3인조, 네. 함은 강력하거든요. 네, 그렇죠. 완벽한 숫자 3. 그렇죠. 네. 첫 번째는 다층 수익 구조 만들기입니다. 네. 단일 소득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연금, 임대, 부업, 투자 같은 최소 4개 이상의 수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패시브 인컴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패시브 인컴. 패시브 인컴. 네. 이거 수동 소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거의 나에게 자동적으로 소득이 생기는 거를 갖다가 패시브 네, 패시브 네. 네, 그걸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코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런 혁신적인 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 전까지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나이 든 분들이 살 것이냐. 그랬을 때는 3가지 전략을 갖다가 구축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다층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네. 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예. 디지털 네이티브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참고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요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니까 요거 좀 신경 쓰셔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앞으로의 이 다가올 사회는 기본이 디지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코치님이 지금 설명하신 거 이거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도 디지털로 온라인 뱅킹을 모바일 뱅킹을 못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있죠. 실제로 저도 주변에 봤거든요.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들은 키오스크 사용하는 것도 힘들어 하시거든요. 예. 이제 거의 모든 세상이 AI고 디지털이고 이렇게 바뀌는데 디지털을 배우지 않고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다층 수익 구조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네. 네.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 되는 것이 가장 먼저.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시는 거는 아주 능수능란하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스스로를 갖다 훈련을 시켜야 된다. 네. 그리고 실생활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디지털 격차가 곧 경제 격차로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세 번째하고 네 번째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저는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사회적인 어른이 되다 보면 자꾸 어린 세대들에게 뭔가를 전달해 주려고 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배움을 추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아주 그렇기 중요하죠. 때문에 그 배움을 진행하는 것과 그리고 그 배움을 함께할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자본 축적하는 것이 필요한데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렇죠. 그것이 이제 사회적 자본이 된다. 네. 네. 세 번째가 그거거든요. 네. 사회적 자본이 축적이 돼야지만 다양한 연령대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나이 들어서도 어떻게 좀 활동할 수 있는 분야들을 넓혀갈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활력을 찾게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계속해서 그쵸? 뭐 기술이 네.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음. 엄청나게 범위 자체는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예전에 하던 것만 하다가는 도태되는 거죠, 뭐. 맞아요. 교류도 네. 좀 적어지고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도 좁아지니 음. 조금 더 넓게 활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거기다가 이제 이게 약간 배움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 음. 평생 학습 체제를 구축하는 것 요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네. 예. 디지털 네이티브가 되려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는 데 열려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지만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 매년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하나씩 배우는 습관을 가지고 또 배우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요새는 어르신들 뵈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음. 다가오시는 걸 봤을 때 우리 사회가 그저 그냥 암울하지만 않구나. 음. 이렇게 열린 분들도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뇌 건강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새로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도 분야가 생기고. 열리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그러니까 교수님과 우리 코치님이 말씀하셨던 이 네 가지 이거를 갖다가 실천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체크리스트 방법도 있을 텐데요. 저는 네. 그 전에 하나 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방송하고 있는 우리 세 명을 보시면 이렇게 세 명이 모여 있잖아요. 네. 모여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이 형성이 된 거고요. 네. 네, 이렇게 셋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려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평생 학습 체제가 되는 거고 네. 또 이거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을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죠. 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희처럼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시니어 크리에이티브가 돼서 이런 방송을 좀 많이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만 빼고는 다 해결될 수 있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노후 준비하는 체크리스트 이제 네.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연령별로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네.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스마트한 목표 네.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네, 해봤었는데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구체적인 나이에 내가 디지털 스킬을 마스터하겠다. 또 다층 수익 구조를 완성하겠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언제까지 하겠다. 네. 능동적으로 어떤 생활을 해서 사회에 기여하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생활 계획표를 만들고 체크리스트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제 그 한창 사회에서 일했을 때 그 플랭클린 노트처럼,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하는 거를 갖다 아주 구체적인 시점과 이거를 갖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놓고 네. 이거를 갖다 보면서 이제 실천을 하고. 이거 정말 중요한 우리 그런 얘기 버킷리스트라는 얘기는 그 버킷리스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적어놓고 네. 몇 년 뒤에 보면은 정말 그 자기가 한 7, 80%는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자기 삶의 어떤 그 진행 상황, 진척 상황, 자기 어떤 존재 의미, 존재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또 인생을 다 긍정적으로 도전적으로 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생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또 중요한 것은 마인드셋 전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아주 마음가짐을 중요하죠. 가졌느냐라는 네. 건데 네. 사실 지금 이렇게 버킷리스트라든가 아니면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순서도를 만드는 것 과정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삶의 어떠한 속도에 밀려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대대적으로 좀 그렇죠.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디지털 이제 네이티브가 되는 첫 단계로 챗 GPT를 조금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자신이 자꾸 챗 GPT를 활용해 보고 말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쭉 얘기하다 보면 챗 GPT가 나는 어떤 사람인 거를
정의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스스로 내가 어느 분야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지 어느 분야에 실질적으로 전문가였는지를 먼저 깨달으신 다음에 아까 유코치님이 말씀해주신 그 순서도를 만들어 보는 거죠. 네, 네. 정확한 목표 설정을 하는 거죠. 음.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롤모델을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롤모델이 있으면 내가 실질적인 그 목표에 다다를 때까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어느 분야를 신경 쓸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내가 젊다라는 마음가짐이셨으면 좋겠어요. 아, 중요합니다. 젊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늙는다는 생각보다는 내 인생의 이막이 시작됐다.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셔서 디지털 네이티브 어렵지만 쉽지는 않을지만 못하는 거 아닙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수명도 길어져 가지고요. 요새는 몇 %를 굽혀야지 자기 나이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 은퇴 후 30-40년을 더 살아야 되는 요즘 시대에 조금 더 젊게 조금 더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인생의 이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오늘 진짜 두 분께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시청자분들께 희망적인 메시지 좀 한 가지씩 좀 던져주시죠. 먼저 우리 유코치님. 네. 어디에나 위기는 기회라고 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초고령 사회 진입이 도전이긴 하지만 동시에 시니어 경제라는 새로운 거대한 시장이 열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일본에서는 이미 시니어 경제가 100조 원 규모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도 충분히 시니어 경제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새로운 시각이고 새로운 그 시장을 보면서 과감하게 도전해 보는 거죠. 네. 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늙어가기. 아. 좀 늙다는 말이 좀 저는 좀 거부감이 들어서 음. 함께 나이 들기로 해보겠습니다. 야, 나이 좋습니다. 듦이라는 거, 음. 듬이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올리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무게를 들수록 우리 사회는 근육이 생길 것이고 음. 그 근육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세대가 홀수 훌륭하게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연대를 해서 모두가 함께 근사하게 나이 들매 어떤 경지를 이루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이야기 나눴던 아이디어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체제에 적용이 돼가지고 한 10년 뒤 혹은 제가 나이 들 그 시대에는 정말 노후가 기대된다. 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 다음에 뭐가 있을지?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황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이 한반도 역사에서 우리를 이만큼 유지하고 발전시켜온 엄마의 마음, 이 엄마의 마음 이런 게 확 이게 느껴지고 다가오네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신 말씀, 따뜻한 말씀, 우리 구독자분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국 고령층의 삶,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유코치님의 현실 진단부터 또 우리 황 교수님의 혁신적인 해기책과 엄마 같은 따뜻한 마음까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개인이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사회에서는 혁신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에이징, 세대 통합, 실버 크레딧, 그리고 다층 수익 구조 이런 키워드들이 우리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별처럼 빛나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일상도 별처럼 빛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별별다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